오늘 정치와 기독교, 패권 체인지와 트럼프 피터틸 질서. 되게 어쩌면 마서정 지사님이 뭐 오자마자 뭐 이런 설교를 하나 하고 되게 좀 충격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하고 기독교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4번째에 걸쳐가지고 이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저도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우리가 사소한 결정이나 또,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약해져요. 그리고 내 판단과 주관으로 하게 돼서 균형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또 결정하고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좋아하는 것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정치색이 갖고 있더라도 뭐 자든 우든 그러나 세계 정세를 좀 봐가면서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계 정세가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그 복음주의권들이 이제까지 그걸 세상을 이끌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이어져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신명기 일단 말씀 한번 읽어보고 이제 다 같이 봉독하면서 해볼게요. 신명기 32장 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술은, 이 여술은이 이제 그 곱게 하고 좋게 하고 옳게 여기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야곱. 여술은이 살찌게 발로 찼도다.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같이 읽으세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하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간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예, 이제 이 전 세계가 요즘은 AI로 혁명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네트워크 그 디지털 세계로 접어들어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자든 뭐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이게 다 알아야 되고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그래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복잡하지만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냉전 이후에 이제 자유주의가 확산되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우파하고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 교회는 공화당과 보수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발전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미국이 먼저 그랬고 세계 유럽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80년대에도 전국의 교회 십자가 아주 빨갛게 물들었던 때가 있죠. 엄청난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몇 건물이 지나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랬었죠. 그리고 기독교 서적이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리고, 뭐 미국에서 건너온 서적 뭐 번역하고 난리였습니다. 미국도 그랬고, 그러나 축복을 받고 번영을 이루었던 시대가 지나서 그 촛대가 먼저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겼는데 이제는 대표 복음주의 국가인 미국이 맛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그런 상황에 더 낫잖아요. 좀 거기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는 기반 샤머니즘이죠. 우리가 이제 토테미즘, 샤머니즘 뭐 이런 게 나라의 그 토속 신앙하고 유불교 사상하고 철학과 심리학, 막시즘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어가지고 기독교 본질이 혼합 종교화됩니다.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 것들이에요. 관심이 좀 없었을 뿐이지 대충 그렇다고 신학계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물리적 번영과 물질적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율법적 행위로만 예배와 모임에 이제 열성을 가지고 예배 활동을 하는 사람은 많았어요. 뭐 새벽 예배도 엄청나게 부흥이 됐었죠. 그런데 이들이 그런 초창기의 모습들, 초등 학문을 그냥 배우는 정도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냥 사람의 이야기만 넘쳐났던 거예요. 섞여있던. 그러니까 목사님들, 뭐 유명한 철학자, 심리학자를 답습하는 그런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우상 섬기듯이 경청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나 뭐 들려오는 설교나 이런 것들을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찾아서 엄청 듣고 귀는 높아지는데 복음의 실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이 뭐냐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에 쥐가 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도는 없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가도 내가 죽어가는지는 모르고 교회에다 발은 떼기는 못하겠고 그런 상황들이 오래 갔어요. 그래서 다들 무기력한 상태가 오래된 사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도 못하고 차지도 덮지도 않은 이런 신앙 상태가 오래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의 흐름이었던 거예요. 선택된 이 육적 유대인, 기독교 또 육적 기도인, 뭐 진짜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끌어가는 유대인, 이런 기독교인의 축복받은 부의 흐름이 약자를 위해 분배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좀 그들이 좀 나눴으면 이 지경이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소수 금융자본 권력과 글로벌 엘리트 세력들만 배부르게 하여 자유시장주의가 비판받게 된 거예요. 오늘 마이크가 뭔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종교 기득권들은 여기에 편승하여 알게 모르게 타락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자유주의 근본은 굉장히 정신을 살아서 책임과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유주의가 극자유주의가 되고 자본주의는 판을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기득권들만 이걸 차지하니까 사회적 불평등과 또 그래서 이게 극을 달했는데 언제냐? 2008년 금융위기로 자본주의 정당성마저 붕괴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세력들은 자기네 정당성을 가지고 계속 착취를 해야 되니까 다른 이념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틈타 가지고 도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다양성, 알죠? 우리 다양성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물론 좋아요. 다양성을 포용하고, 그쵸? 평등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선동하고 기독교 질서를 다시 깨고 미국의 질서를 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기로 인해서 키어, 젠더 문제, 성소수자, 페미니즘,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강조하고 탄소 중립,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그래가지고 탄소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참 좋은 얘기 같은데 이런 것들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젠다로 삼습니다. 참 좋은 얘기인데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이게 왜냐? 그동안의 에너지 질서의 재편이었던 거예요. 아까 말한
미국 그 이스라엘 우파와 미국 보수당이 그 에너지와 그 정책을 가지고 힘을 실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거를 깨기 위해서 미국의 그 바이든이나 이쪽을 해서 그 정서를 끼고 서로 권력 다툼이, 좌우파가 권력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저번 주에 계속 설명했던 이 아스케나지 유대계 금융 가문 중에 그 중에서 이제 로스차일드, 맨날 뭐 음모론 나오잖아요.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이 질서를 설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지 소로스라고 헤지펀드 대부 있죠. 그때 저번 주에도 설명했습니다. 그 IMF 시장을 통해서, 개입을 통해서 시민단체 NGO나 UN, WHO 등 국제기구나 미디어 등을 통해서 후원을 했죠. 선거와 교육으로 이념의 메신저 역할을 한 거예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다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물이 어디로 갔지? 저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쥐가 날 거예요. 대충 이런 그냥 정세가 있구나. 다 이해 못해도 복잡하지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구나. 기독교와 유대교가 아까 말한 그 여수론이 살찜에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축복된 이스라엘이나 이 기독교 주도 세력, 그 카톨릭이나 기독교 다 합세해서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을 못 차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들고 치고 유대인의 또 반대파, 좌파 세력들이 들고 한 20년을 계속 이끌어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었다 이거죠. 왜 어떻게 바뀌었냐? 놀랍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오늘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블랙록이라고 그러고 뱅가드 그룹이 있어요. 이게 금융의 미국을 대표하는데 세계 주식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 구조와 인프라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연준이라고 알죠? 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많이 조금은 들어보셨죠? 그냥 대충 들었을 거예요. 월가의 금리, 이런 것들을 통화, 채권 정책을 주도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실소유자가 누구냐? 미국을 대표하는 것 같지만 유대 금융계라는 거죠.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후발주자로 록펠러 가문들까지 이어진 거예요. 거기에 근산복합재가 끼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들이 주 수입원이 물론 자기네의 자본에서 탈취하는 것도 있지만 돈을 후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치 세력을 함께 해서. 그래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선관위를 통해서 최대 국제선거협의회인 AF이라는 거를 우리나라가 만들어요. 그 설립을 하고 회원국을 모아서 프랑스, 캐나다, 포르투갈, 터키, 이라크, 인도, 러시아, 레바논, 남미 등 모든 남미 등이 이런 데다가 선거 관리 노하우 등을 전해주었죠. 그런데 미국 국제개발처인 USAID, 이게 얘네들이 미국에서 이제 국제 개발처예요. AF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놓고 후원 인증을 했어요. 그걸 주도하는 거는 우리나라고 걔네들이 뒤에서 다 후원을 하고 밀어온 거죠. 그게 민주당 주변의 그 역할이 아주 컸던 거예요. 군산복합제도 다 끼고, 금융 세력들이 그거를 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그러기 전에는 디스테이트라고 막 그랬죠.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그 말이 쏙 들어가고, 트럼프와 피터 틸, 제가 자꾸 저번 주에부터 폴 틸이라고 잘못 말했어요. 왜냐면 제가 머릿속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머리와 입이 따로 놀아가지고 폴 틸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피터 틸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 트럼프 진영이 새롭게 바뀌면서 그게 공화당의 주류를 다시 이어가고 민주당과 대결하면서 민주당을 박살을 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X에다 그랬죠. 뭐라 그랬냐면
막 조정시키죠. 뭐 효율 부선가 뭔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구조조정 막 시키고 자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의 세금으로 아까 말한 그 국제개발 그거죠. 그 개발처 USAID가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인 코비드-19 코로나죠. 그거를 포함한 생물학 무기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고 올렸어요. 그러면서 USAID는 썩은 사과 정도가 아니고 아예 벌레들만 우글거리는 곳이라고 올렸습니다. 자기네들이 올렸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 USAID가 급진파 미치광이들이 이끌고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AEC가 USAID를 수사하고 있어요. 얘네 USAID가 예산이 62조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로 그 돈을 막아버리고 이 얘네들을 이제 얘네들이 그 짓을 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태가 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중국이 만들었다 이거 또 올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이런 거를 거의 올리질 않아요. 우리 미디어는 조중동이 중국의 돈을 많이 먹었다고 뭐 소문은 많이 나고 있어요. 실제로 중앙이 1,000억을 먹었다 막았다 뭐 이런 얘기는 막 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중국 공산당의 부상으로 그들과 이란 알죠? 시아파. 하마스, 지금 막 이스라엘 싸우고 있죠? 순위파인데 이상하게 지네들이 이념은 달라도 또 같이 편을 먹고 헤즈볼라,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 시아파입니다. 또 그들이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가 편 먹고 공동의 적 반 이스라엘 반미의 처단을 위해 이들이 행동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재밌습니다. 네. 이념과 사상이 이렇게 이익관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진보계는 공화당 보수파에 맞서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요. 그래서 이란과 뭐 아프가니스탄에 막 무기도 놔두고 왔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이란을 지원하고 이란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을 지원하고 중국이 1대1로 이것들을 다 건설하라고 있는 한패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란 급진파들 좌파와 이스라엘 좌파와 미국의 좌파와 우리나라 좌파와 모두가 한통속이고 또 보수파는 극우파라고 얘기하면서 또 미국의 미국의 보수파 공화당하고 또 지금 이스라엘 강경파 네타냐후하고 다 반쪽이 난 거예요. 세계 전쟁인 거죠. 좌우파의 엄청난 대립인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막 섞여서 시아파 뭐 이런 것도 다 섞여서 이해관계 속에서 큰 세력이 미국의 좌우가 우리나라의 좌우하고도 연결이 있고 세계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거기를 주도해서 그 올림픽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젠더 이상한 거 예수님하고 반하는 뭐 기독교인들이 다 기절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세력이 승기를 잡았는데 그 뒤에 피터 틸이라는 어마어마한 페이팔 대부 마피아라고 하죠. 걔네의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세계는 그래서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이걸 읽어야 내가 누구를 지원하고 또 성경에서는 이게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 이런 것도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유대계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에너지 문제, 화석연료, 또 화석연료 싸움인데 그 민주당의 그 재생에너지 싸움. 왜냐?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를 얘기하면서 또 그 반대의 에너지를 차지해야 되니까 싸운 거예요. 사람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막 걱정을 해. 그런데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사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유명한 테슬라가 미국 대기권의 전리층을 만들어서 이미 기후변화는 조작할 수가 있고 그건 이미 공식화된 거예요. 지금은 안 쓴다고 하지만 그런 기술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그냥 개인들이 찾아보고 옳고 그름의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지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트럼프 진영은 그걸 사기다. 그리고 화석연료, 석유와 뭐 가스 이런 것들을 다시 부흥시키고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 가세된 거고, 재생에너지 쪽은 환경과 기후변화, 그 다음에 남녀평등 뭐 이런 것들을 이어간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왜들이 이렇게 시끄러웠나, 세상에 그거를 얘기하고 있었나 하고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는 오늘 당장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나중에 하나씩 본인들이 직접 공부하세요. 이게 어떻고 자가 우회 세력들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나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다 당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어느 편에 서도 돼요. 좌파의 편에 서도 되고 우파의 편에 서도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독교인적 시각에서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주장한다면 그건 얼마나 아주 멋진 일입니다. 내가 좌파를 주장할 수도 있고 우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 보수 우파 쪽에 속하지만 또 좌파 쪽에서 분명한 지성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한쪽이 절대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까지는 보수 우파가 전체를 끌어가고 걔네들이 타락할 때 꼭 좌파가 공산주의하고 맞서서 걔네들을 혼냈던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뭐 이렇게 일어나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첫째는 에너지고 둘째는 첨단 기술, 지금 난리잖아. AI 이게 시작되면서 완전 뒤집어졌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달러와 암호화 화폐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후루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아주 이제 이 얘기들은 5만 년을 해도 지금 하나만 얘기해도 5만 년 걸리는 거를 제가 이거 어디서 아마 이렇게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없을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은 것을 연구하고 해야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복잡하고 아주 깊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1시간, 몇 시간 안에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것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후티 반군이 싸우고 있죠. 예멘에. 싸우고 있어요. 그죠? 뉴스에서 맨날 뭐가 나와요. 네. 겉으로는 테러나 종교 갈등이나 핵 문제 있는 거라고 하지만 실상은 에너지와 물류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10년 전 미만, 한 4, 5년 아주 화끈하죠. 레비아탄 가스전과 타마르 가스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 중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 앞에도 상당한 가스 매장량이 확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핵 문제다, 이란이 그렇다, 테러다 이러면서 하지만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제 싸움을 시작한 거고,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앞바다에 지금 석유가 가스가 엄청난 매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싣고 가야 된다 이거죠. 어디로?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가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를 받고 공급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이제 가스를 못 공급하게 됐어요. 서방 제재도 있고 또 파이프라인이 좀 파괴시키고, 그게 미국이 했다, 우크라이나가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유럽이 가스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벤구리온 운하라고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도 좀 보여주세요. 아까 전도사님, 백옥동 전도사님. 예. 거기를 보면 벤구리온 운하라고 있는데 수에즈 운하의 반대편에 이 운하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난공사인데 조금 더 크게 해주고 그 위에요. 조금 더. 아니 거기 아니에요. 맨 위에, 그림 중에 맨 위에 올려보세요. 네. 네. 조금 더. 네, 여기. 여기. 저기 보면 수에즈 운하가 좌측에 빨간 게 선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빨간 선이 있는 게 벤구리온 운하예요. 지금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네.
그럼 좀 보여주세요. 바꾸지 말고. 네.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세계 물동량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른쪽을 뚫으면 수에즈 운하에 대한 저기가 좀 줄겠죠. 그래서 저거를 뚫으려고 거기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에즈 운하는 세계 무역의 12%가 거기를 다니고 있고 컨테이너 물동량의 30%를 거기에 다니고 있고 영국이 옛날 주도하에 이집트가 관할하고 있죠. 지금 중국이 거기를 이제 이집트하고 짬짬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중해하고 홍해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인 거예요. 이 벤구리온 운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국, 이란,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을 제압시킬 수 있는 세계 해상무역을 지배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사진은 그게 이제 중국의 1대1로예요. 육해상을 다니고 싶어 하는 거죠. 물동량을 움직이기 위해서 빨리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브엘만 대부 해협이라고 있죠. 바브엘 제일 밑에 사진입니다, 전도사님. 거기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 더 밑에요. 예, 좀 밑에, 조금만 더 밑에. 네, 거기 빨갛게 보이죠? 저기가 뭐냐? 그 예멘 옆에 바브엘 대만이라고 해협이 있는데 예멘이 후티 반군이 저기를 지금 못 지나가게 수에즈 운하를 많이 물동량을 못 움직이게 저기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걔네들이 후티 반군하고 거기를 박살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서 오른쪽 아까 벤구리온 운하를 뚫겠다 이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말라카 해협이라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 페르시아만에서 조금 그 사진을 조금 올려주세요. 아니, 그건 제일 밑에 그 위에. 좀 위에. 아니요, 그건 제일 끝인 거고. 네네네네네. 거기. 요게 말라카 해협이에요. 이게 뭐냐? 페르시아만에서 아시아와 태평양까지 가장 짧은 바닷길이에요. 세계 무역량의 40%가 일로 다니고 한중일 원유가 80% 수송로예요. 미국 소유주 선박의 4분의 3이 다니고 있어요.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의 물류 중요 요충지예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수에즈 운하도 있고 파나마 운하 왜 이렇게 그걸로 미국이 중국의 주도권을 빼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 이제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린란드까지 이제 포섭하려고 하는 거고. 인류사를 잠깐만요. 움직이는 이 산업 동력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으로 국가 간의 갈등을 불러오는데 지정학적 이게 매장지라는 거죠. 그리고 수송로 아까 말한 그리고 시추 기술 이런 걸로 인해 에너지가 이제 무기화가 된 거예요. 가장 큰 강력한 무기인 거죠. 중동은 자원이 있고 기술과 투자는 서구, 영국, 유럽, 미국,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석유, 탐사, 채굴, 경제, 수송, 군사보호 등 모두 영국, 미국이 독점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까지 에너지 강국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불균형 구조가 20세기 에너지 패권과 식민적 질서 그리고 오늘날의 지정학 전쟁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옳든 그르든 육적 이스라엘과 육적 기독교인들에게 이걸 주셨어요. 참 이상하죠. 얘네들을 종의 종이 된다. 셈, 야벳, 함이라는 거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종의 종이 된다. 셈이 기독교 문명을 이끌어가고 야벳은 크게 되고 제국이 되고 함은 그들의 종의 종이 된다. 결국은 함이 그것을 바벨론의 세력으로 얘네들을 계속 어둡게 만드는 존재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야벳이 이 함족속을 물리치는 세계인 겁니다. 재밌어요. 아주 이상한 묘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은 이스라엘이 옳지 않아요. 막 사람 죽이고 자기네가 차지하려고 그러면 옳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세력들이 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끌고 가요. 안 그러면 깡패들이 세상을 주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미치는 거예요. 옳은 놈들은 없고 아주 나쁜 깡패와 덜 나쁜 놈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민주당이니 공화당이니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물류 운송인 해군 항공력이 여기에 이제 있어야 되겠죠. 석유 루트를 지배하는 거예요. 주권 식민지가 이 보호국이 되는 거고 의존국이 되는 거고 석유 회사를 통해서 간접 식민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차 혁명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같은 전통적인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이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이제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 화석연료는 중동 산유국 오페크라 그러죠. 최대 생산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1973년 석유 파동일에 대해서 올쇼크라 그러죠. 유가가 폭등해요. 그때가 제일 좋았었습니다. 중동이.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동안 중동이나 이런 아랍 국가들이 판을 치고 돈을 벌었는데 2020년 이후에 셰일가스 혁명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준다는 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유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돼요. 중동보다 이제 중동이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최대 소비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동에 기대지도 않아도 되니까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이런 그 영향력도 약화된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두 번째 원유 수출국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트럼프 라인하고만 되면 다시 등극하고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수출국이니까 미국이 원유를 감산하고 더 많이 뽑아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타격을 입으니까 꼼짝 마라 이런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원유 수출에 이 얘네들이 약 17% 엄청난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또 많이 이제는 그 세력이 약화됐어요. 그 다음이 이제 카타르인데 LNG 수출국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석탄 이런 것들이 에너지 수출 2위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2021년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의 40%까지 차지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파이프라인 폭파됐잖아요. 2023년은 10% 이하로 감소해버렸어요. 재밌죠? 독재국가였죠. 자유주의 국가지만. 네. 그래서 미국이 2023년 기준 유럽의 최대 LNG 공급국이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세력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러시아가 그걸 못하니까 노르웨이가 유럽의 30% 이상을 공급하게 된 거예요. 카타르도 LNG 공급을 확대로 하게 되고 그러면 노르웨이는 어떻게 돼요? 러시아 편이 되겠어요? 미국의 편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원유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가 주를 이룬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에 반대되는 세력들은 재생에너지를 그래서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나쁘다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근데 재생에너지가 청정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원자력이나 걔네들은 10년 단위로 재생을 하고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를 합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찐 개찐이에요. 둘 다. 네. 그런데 이제 전력은 비싸지죠. 재생에너지는 아무래도 지금 그게 안 되고 원자력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지만 고준위 고준위 저준위 이래가지고 위험하지만 그나마 제일 많이 싸게 쓸 수 있는 거는 원자력인데 다 파괴했다가 다시 다 유럽도 돌아가게 됐어요. 왜냐 이제 재생경 환경에너지로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원자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누가 많이 수입하느냐 하면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중국이 최대 원유 수입국이에요. 미국은 최대 수출기국이고 중국이 최대 원유 수입국이에요. 일본이 두 번째고 세 번째 독일이에요. 왜냐? 산업이 발달할수록 원유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못하니까 러시아가 유럽에다 못 뿌리니까 중국에게 이게 최대 원유 수출국을 또 하는 거예요. 천연가스, 석탄 공급국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전에는 러시아가 유럽에 다 해서 유럽에 좀 잘 보여야 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가 그거를 중국에다 하니까 중국이 또 같이 협상을 짬짬이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공산주의 자유주의 국가의 개념이 떠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그래도 기본 틀은 갖고 있어요. 이제 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국이 되었는지 알겠죠. 네. 뭐 나토 가입한다고 싸워놓고는 나토 아직 가입 안 됐어요. 그래서 히토류, 광물협정, 공동투자 체결도 하잖아요, 미국하고. 왜냐? 미국이 거기에 주도권을 가지지 않으면 유럽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또 공산주의와 그런 또 러시아 체제나 중국한테까지 다 넘어가게 됐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의 중심부가 돼야 되는 거죠. 자기네가 땅이 머니까 거기에 거점을 하고 미사일 방어 체제나 뭐 이런 것까지 물류 허브나 이런 것까지 다 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나쁜 나라일까요? 착한 우크라이나를 이용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우크라이나는 이 힘없는 나라는 맞아요. 그러나 세계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손꼽는 부패한 국가예요. 돈세땅 아동 인신매매의 중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도 또 손해가 없는 것은 유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혜를 일으킴으로 전쟁이 끝나도 다시 유럽으로 다시 가스를 수출이 가능하고 자기네가 전략적 요충지 뺏어버리면 되니까 이 싸움으로 해서 질 것도 없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미국과 이후 이스라엘이 이후에는 에너지 전쟁의 끝판왕의 패권국의 두 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의 물류는 거의 잡혀가고 있어요. 걔네들 세력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가 이제 슬슬 돼가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첨단 기술과 제조업입니다. AI 난리 났죠. 뭐 딥시크가 어쩌고, 챗 GPT가 어쩌고, 완전히 혁명의 세대로 지나가 버렸어. 이전하고 지금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잡하죠? 머리가? 네. 그래도 어디서도 없는 거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저 머리 터져요. 이런 거 하려면. 하기 싫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간세전쟁으로 인해서 시끄러웠죠. 이 패권 최강의 세계 경찰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질서로 이제 유지하고 있었죠. 안보우산이라 그러잖아요. 미국 때문에. 그런데 소수의 금융 세력만이 자본을 삼키는 구조예요. 미국하게 돌아가질 않아요. 국가부채는 나날이 늘어서 엄청나게 이제 더 이상 가면 파산할 수밖에 없고, 저번에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관세를 올려서 재정 적자를 막아보겠다는 것이죠. 첫째는. 그리고 그 관세 수입으로 2천만 원 미만, 아니요 2억인가? 2억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세금 감면하고 고소득자는 이제 세금을 좀 올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예상이고, 팬데믹 때 경기 살리기를 위해 엄청난 돈을 쓰게 됩니다. 이 미국이. 그리고 지네 민주당의 주도 세력으로 전 세계를 꽉 잡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 이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그러죠. 패드. 예, 연준이라 그럽니다. 걔네들이 급격히 그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달러가 강달러가 돼서 이제 이러다 저러다 뭐 달러는 계속 찍어내고 제조업이 무너지고 나라빚은 달러를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자로 이자를 갚는 그런 형국까지 가게 된 거예요.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되고 그거의 여파에 따라 전 세계까지 금융시장에 다 같이 여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과 월가 등의 금융자본의 정치 세력에 끌려다니던 이제 실리콘밸리들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천재들이잖아요. 단체로 이제 화가 났어요. 세력을 형성하게 돼요. 미국이 갈 때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이던 로스차일드의 세력이 이제 잃어가는 거고, 첨단 산업을 얘네들이 지고 있으니까 이 아까 뱅가드하고 그 블랙록 거대 자산 운용 회사도 꼼짝 말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군산 복합체도 얘네가 더 첨단이니까 이제 그 세력에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페이팔 그 마피아의 대부 피터 틸. 이 사람이 트럼프를 1기 때도 했지만 미국을 떠날까 하다가 2기 때 다시 세력을 잡고 놀라운 기술력으로 잡고 이제 미국을 흔들기 시작하고 얘네가 레짐 체인지라 그래서 세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싸움이 있었으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잔존 세력들하고 싸우고 그것들이 판사들을 다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민주당 세력이 아직 있지만 빅테크 기업은 많이 넘어온 상태고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도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팔 마피아라고는 대부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가 이제 그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세워요. 또 일론 머스크도 있고요. 일론 머스크 우리 머리에 이 칩 씹는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그렇지 않아요. 그와 함께한 천재들이 이 페이팔, 스페이스X, 오픈 AI, 테슬라, 뉴럴링크, 페이스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등을 벤처 창업으로 해서 돈을 엄청 자금을 확보해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2008년에 사건 터뜨려서 암호화폐까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완전히 달러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의 샘 알트먼과 공동 창업자였어요. 지금 챗 GPT. 그런데 샘 알트먼이 좀 인간성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간과 기술의 통합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 구조와 윤리에 이게 인류가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차고 나가자 먼저. 그래서 뉴럴링크를 만들어 가고 화성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 땅 그거 다니는 거 뭐죠? 그냥 나 말이 까먹었어. 운전 자동으로 다니는 기술이 뭐죠? 예? 자율주행. 늙어서 이거 자율주행으로 빅데이터를 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미국의 지금 J.D. 벤스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통령. 이게 이제 아까 그 팔란티어 피터 틸이 세운 사람입니다. 뒤에서 밀어줘서.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AI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킬 거라고 그랬어요. 웬 뜬금없이 제조업이냐 이거죠. 금융과 서비스의 3차 산업에 80% 몰려있고 8%밖에 안 되는 노후화된 미국의 러스트펠트 지역이라 그래요. 제조업 지역. 노동력이 부족하고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그래서 숙련공 위주의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은. 그런데 이 미국이 천대시했던 제조국가로 다시 돌아가려 하고 있는 겁니다. 역발상이에요. 그동안 제조업은 개발도상국이나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에 들어가면서 AI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첨단 기술이 빅데이터하고 조합을 이루면서 그것이 놀라운 혁명으로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제 들어보세요. 근데 경쟁국 중국의 제조업 강대국 전력이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49년까지 국가와 기업과 대학이 하나가 돼가지고 돈을 엄청 뿌립니다. 막 투자해요. 엄청난 돈을 뿌려서 대학, 걔네는 이런 정책 너무 좋아요.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과 인재 수급의 산업지역에 대학이 함께 조업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밀었고 아프리카와 동남아까지 기술을 전수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그 1대1로와 함께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조업이라는 게 오래 노하우와 기술이 축적되어야 하는 것이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는 동시에 쌓인 독자적 기술은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 더해지는 거예요. 맨날 하다 보면 이것저것 실행하다 보면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 알게 되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또 다른 기업에 또 확산이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너무 많이 이거를 하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되고 부동산은 내려가고 경기 침체가 되고 수출과 내수 부진이 돼서 투자가 감소하고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돼버린 거예요. 50만 개 사업 중에 30%가 적자인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동안은 나라가 돈을 막 대준 거야. 헐값으로 니네 이윤 남기지 말고 막 수출해. 엄청나게 팔았는데 이제 국가가 그냥 들어서 다 해준 거예요. 그 대신에 서민은 다 죽어나가고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패권을 유지한다 이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난리를 피웠던데 그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기술가 모든 걸 우리한테 했는데 걔네는 생산 공장들이 이렇게 자기네 패권에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역대적으로 일본과 독일이 패권에 도전해서 다 망했습니다. 완전히 팔다리 다 잘렸습니다. 중국이 이제 그 시작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미국이 큰일 나겠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세력이 로스차일드가 이제 세력을 잃게 되면서 금융권도 바뀌게 되는 추세인 거예요. 그럼 이 실리콘밸리 천재들의 반란과 혁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이 팔란티어, 아까 피터 틸, 알렉스 카프라는 애들이 이거는 누구래도 우리 교인들이 아니래 꼭 알아놔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이 공동 창업자 피터 틸 알렉스 카프는 미국의 지금 이 어려운 사태를 보고 화가 난 거예요. 9.11 사태부터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이를 갈고 20년 동안 이 피터 틸이 준비를 합니다. 돈도 하나도 안 남기고 그 실리콘밸리 천재들이 계속 퍼부은 거예요. 보통은 다 자기 이득을 위해 챙기는데 얘네는 어쨌든 안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살리자. 그래가지고 계속 노아의 방주처럼 대비하고 준비한 것이 이제야 빛을 보게 돼요. 작년까지도 아마 얘네들이 이게 손해보고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주식 올라가고 그냥 세계가 다 얘네들의 그 데이터 그 기술을 다 요청하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미국의 방위 산업의 주체가 됐어요. 모든 그 미국의 그 안보 이런 것들을 얘네가 다 얘네가 데이터 이런 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안이 중요한 거고 보안에서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뼛속까지 근데 이 피터 틸은 뼛속까지 보수파예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게이입니다. 이상하게 또 특이하죠. 근데 그건 뭐 비밀리에 게이예요. 게이. 네? 피터 틸이. 네. 재밌죠? 우리가 인형과 이런 젠더나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어쨌든 철학에 되게 기반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다양성의 미신이라는 책을 예전에 써가지고 굉장히 다양성에 대해서 이유 조목조목 따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동창업자 알렉스 카프는 유대인이에요. 이제 제가 왜 저번부터 계속 기독교와 유대인과 이런 세력들이 계속 끌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또 얘는. 아까 얘는 한쪽은 보수고 얘는 사회주의 사상.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사회주의. 왜냐? 자기는 게르만 민족이다 이거야. 로마의 후손이다 이거지.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 가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도 얘를 싫어해요. 얘는 정통파이 진짜. 나눠야 된다 이거야 얘는요. 왜 니그들이 왜 다 삼키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노력이 왜 없냐 이거예요. 제대로 된 사회주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성경적인 거죠. 성경은 나누라 그러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왜 우리 누구죠? 걔네들이? 삽비련가? 걔네들이 훔쳐서 내겠다고 하다가 훔치잖아요. 기독교에서 이거는 중요한 건데, 첫 사건이 걔네들이 죽어요. 교회가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바치겠다고 하면서 안 바치는 것들에 대한 제일 무서운, 복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나누지 않고 기독교 이 복음주의권들이 돈을 다 지네만 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만 살찌우게 하고 진짜 교회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거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몇십 년을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교회가 망해가고. 이들은 철학가, 근데 이제 완전 정통 하나님의 저기보단 육적 유대인이라고 보면 맞아요. 철학과 논리사고에 엄청 강하고 천재들이라, 미국이 왜 죽어야 하냐 이거죠.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 모토가 나온 거예요. 마약이 사람들한테 죽어간다 이거지. 깡패들에 의해서. 그 중국에 의해서. 네. 그 남미에 의해서. 그래서 이 피터 틸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방위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드론 기술 개발을 지원해요. 얘는 펀드도 금융도 운영하고 있어요. 대단한 애들이에요. 피터 틸 제일 끝내줘요. 페이팔 마피아라고 해요. 대부예요. 실리콘밸리.
그래서 얘네들이 기술을 막 투자해가 자기 돈 번 거 다 투자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자기한테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을 살리겠다 이거지.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안보 기술, 이런 기술 자립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다 밑에 다 스며든 거예요. 얘네들이 20년 동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얘네가 그 드론으로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드론으로 다 추적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다 끊겼는데 머스크가 인공위성 2만 개 몇 개 쏘 올린다가 난리잖아요. 거기서 쏘는 거예요. 인터넷이 끊기면 세상에서 전쟁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끊어버리면 유럽 아무리 잘난 척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전쟁 나면 얘네 다 죽어요. 거기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옛날에 빈라덴도 얘네들이 죽이게 되는 거예요. 걔네를 추적해요. 어떡하냐? 이스라엘도 지금도 얼마 전에 후티 반군 막 싸울 때 중국이 지원해요. 인공위성으로. 걔네들 인공위성 쓰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안 해요. 그냥 걔네 아무것도 안 가져요. 얼마 전에 삐삐가 폭발한 적도 있죠. 이스라엘에. 걔네들이 폭발시켰잖아요. 이게 다 그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사드도 있지만 피터 틸이라는 애들이 얘네들이 사람을 아무것도 없어도 추적이 가능해요. 놀랍죠. 기술이 왜 그러냐. 이게 빅데이터를 얘네들이 철저하게 연구해서 모든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빅데이터를 가질 수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나마 가져서 다행입니다. 누구든 빅데이터는 통제하게 돼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우리 통제 다 돼요. SK도 얼마 전에 다 털렸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에서 그러더라고요. SK가 털리면 우리가 어디든 다니던 것까지 다 될 수밖에 없다고 나오네요. 누가 그거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란티어 기업이라는 게 특별한 데이터 방식, 온톨로지 방식이라는데 이거는 좀 어렵지만 그냥 대충 흘려드리세요. 이거는 뭐냐면 이 빅데이터 중심의 설계인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기존 산업이 율법의 구조라면 새 산업은 얘네들이 추구하는 거는 복음과 영성, 제사장 구조에서 만인 제사장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기존은 다 중앙 집권 체제예요. 은행도 지금 중앙이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화폐,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블록 화폐는 탈중앙이라 그래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고 개인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에서 피라미드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로스차일드가 말하는 피라미드 구조가 우에서만 상부 계층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하부 구조가 거꾸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공평하게. 근데 그래도 빅데이터 기업이 이거를 소유는 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워프 스피드 OS라는 걸 사용해서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구조를 전체 컴퓨터로 인식을 하게 해서 모든 데이터와 데이터끼리 다 연결하는 거예요. 사소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로 재설계한다. 이런 놀라운 이런 것까지 해서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문제를 즉시 파악되는 거예요. 바로 개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업의 아주 유명한 큰 컨설팅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나라의 국방이나 이런 거는 물론이고 아주 얘네가 세력을 밑에서 다 깔고 잡은 거예요. 이걸 이제 로직이라 그러는데 이걸 형태화시켜서 계속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의 공정을 새로운 문제 인식과 해결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을 했을 때 내가 왜 이래? 그러면 우리의 구조를 깰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세술은 세부대. 새롭게 시작해 절대 기존 구조에서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새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식이 있다. 문제를 뭐냐. 네가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뭐냐는 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직면하기 싫잖아요. 문제 직면시키면 다 도망갑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냥 편하게 하나님도 믿고 편하게 사업도 하고 그냥 기존 방식으로 다 하겠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거를 바로바로 수정하고 누구든지 또 보고 있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요. 그걸 스마트 팩토리 표준화라고 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예 데이터로. 그래서 신입자가 가상의 환경에서 기계 조작하고 공정을 배우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 장인 수준의 기술 운영을 익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년간의 기술 도제 방식이 6개월에 단축될 수 있대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 AI 트레이닝으로 인해서 중간 관리자가 사라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줄어들긴 해요. 그걸로 다 걔네들이 시간 되고 일은 또 딜레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사람은 필요한 곳에만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혁신은 대단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돼 있어요.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런데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갖고 모든 제조업의 다양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되어서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가능해서 부족한 것을 바로 메우고 이런 시스템화가 되어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문제 해결이 가능한 시스템이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것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좀 너무 이론 같죠? 근데 이제 많이 실행되고 있는 거 봐요. 파나소닉하고 테슬라가 이걸 실행해서 보여줬어요. 부품 생산에서 조립까지 사람은 필요한 상황에만 투입되고 모든 생산 라인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우선순위로 관리해서 중간자 아까 필요 준다 그랬죠. AI와 인간의 협업이 극대화되는 것인데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극대화시킨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를 갈아엎고 공장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작업이라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미국의 산업이 재부팅되고 세계사가 바뀌게 되는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글로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애플도 오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단가가 올라져서 당분간 힘든가 봐요. 1, 2년 안에 하기는 쉽지 않고 반대 세력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뒤에 빅테크들이 엄청 합세하고 있고 머스크가 거기까지 다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달러와 암호화폐. 요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달러는 중앙 그 은행이 감독해서 연준이나 월가 이런 애들이 금리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이게 뭐냐? 디지털 금이에요. 달러가 막 풀어질 때는 풀어놓고 달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금을 막 사잖아요. 해지 수단으로. 그런데 달러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럴 때 비트코인을 사고, 그 다음에 달러를 막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약달러가 되면 사람들은 그동안은 달러를 막 찍어내니까 사람들이 우리 IMF 때 겪었잖아요. 기축통화였잖아요, 달러가. 그쵸? IMF 때 달러가 없으니까 우리가 금 모으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겁이 나니까 막 달러를 사재기 해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50%를 막 사재기 해놓는 거, 쓸데없는 달러를. 그러면 어떻게 돼? 미국은 달러가 막 다른 데서 사재기 하니까 달러가 들어와야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강달러가 되니까 기축통화에만 그래요. 강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가 또 달러가 막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거를 물가가 올라가면 기름값 때문에 조절을 시키고 근데 이게 바이든이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걸 조절하겠다고 기름값을 조정시켜 버리니까 물가는 좀 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관세를 이루어서 다 정책을 조율하니까 우리한테 니네가 꿇어. 그러면 니네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달러 그동안에 이게 또 이제 이게 요거만 하면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달러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지지했는데 달러가 아니고 이제는 가상화폐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편리성 때문에 CBDC라 그래가지고 우리 온라인에서 왜 그 무슨 카페였죠? 지역화폐 이미 실험했어요, 우리나라는. CBDC 지금 출원하려고 이 로스차일드라 이 중앙은행 쪽에서 연준이라 이런 애들이 다 하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 완전히 그쪽 세력에 넘어갈 뻔했던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래서 그걸 실험하려고 지금 우리나라 은행까지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력을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CBDC를 해서 우리가 지역화폐를 쓰면 그건 한계가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써. 근데 그거 진짜 돈처럼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가상화폐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중앙에서 통제돼요. 내가 얼마를 쓰고 얼마 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든 빅데이터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빅데이터를 잡는 자들은 끝나는 거예요. 게임 셋이. 지금 아까 그 팔란티아가 했던 그 데이터와 그 머스크의 그 빅데이터와 이 플랫폼 기업들의 빅데이터들이 이제 세력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얘네들이 손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좀 복잡한데,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가지고 달러를 1대1로 연동시켜요. 뭐 리플이나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많죠. 알트코인이라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걸 알트코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금을 대신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러면은 달러처럼 쓰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이게 테더라고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홍콩이나 지금 여기 그 청평시장 이런 데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거래할 때 다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달러는 일단 중앙은행에서 다 관리를 해요. 그러면 달러를 관리를 하고 있을 때 바꾸려고 그러면 비싸잖아요. 비싸고 그걸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상화폐 이 테더나 뭐 이런 걸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 되겠다 하는 거야. 중국이 이걸 다 체제를 넘어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중국이 처음에는 비트코인 엄청 샀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비트코인 안 돼. 이거 사기야. 그러다가 판도가 이 사람의 수요에는 못 당해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쓰이니까, 싸고 금리가 없으니까. 못 말려요. 그거는 누가 어떤 중앙은행에서도 못 말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코인으로 계속 대처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에서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금처럼 쓰겠다 하고 비축해놓고 그거를 얘네들이 이미 또 만들기도 했고, 피터 칠이나 일론 머스크가 사토시 나카모토인가 걔가 아니고 걔네라고 얘기도 많아요. 어쨌든 얘네들이 미국이 넘어가기 전에 머리들이 천재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셨겠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옳든 그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코인을 가상화폐를 투기 자본이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 이래서 지금 걔네를 연준이랑 걔네들이 있잖아요. 이 단어가 내가 왜 이렇게 까먹었냐고. 네. 어쨌든 얘네들이 그거를 제도권 안으로 지금 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 승소로 이미 큰 선에서는 끝났지만 아직도 그거를 허락을 안 해준 상태예요. 그래서 리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 이더리움이나 그거를 쓸 수 있도록 만들려고 지금 미국 측에서는 하는데, 어떻게 게임이 끝날지는 몰라도 큰 선에서는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CBDC를 중국과 글로벌 은행,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것을 막고자 이 비트코인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고 통제가 안 되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또 그 판도가 어떻게 발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까지는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근래 와서 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길고 복잡한 설명을 참고 들어서 감사하고, 이런 첨단 세상에서 우리가 그저 조그마한 것으로 모든 걸 안다고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더욱이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겸허한 마음으로 그 어떤 세력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이 끌어가시기만을 바라고, 그 다음에 나쁜 깡패들이 세상은 주름잡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세력을 내가 동조하는 세력은 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만 갖고 가시고, 내가 자든 내가 우든 그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고, 일단 내가 그 세력에 중국 우선으로 우리나라가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 그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의 북한 같은 깡패 국가가 그런 세력을 동조하는 어떤 세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건 자유입니다. 그건 제 생각이지 그걸 저는 강요하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저 주장은 너무 확실하게 하니까 고객 여러분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